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 작가 안용태라고 하고요. 총 3권의 책을 썼고 강연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냥 인문학 작가입니다. 오늘은 너무 재밌어서 잠 못 드는 미술 이야기 중 바로크 예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바로크라고 하는 용어가 가리키고 있는 의미를 갖다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바로크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16세기 말쯤부터 18세기 한 중엽 에 유럽에서 유행한 예술 양식으로 르네상스에 비해서 파격적이고 감각적인 효과를 노린 동적인 표현이 특징이다라고 국어사전에 딱 적혀 있거든요. 정확한 말이에요, 이게. 정말 잘 요약해서 적었다라는 생각이 딱 드네. 일단 시기가 이제 16세기 말쯤부터 18세기 중엽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까지 볼 건 없고 그냥 17세기에 주로 이제 유행했었던 예술 화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큰 무리가 없죠. 17세기가 중심이야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이 17세기 화풍, 자, 이 당시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보통 이제 17세기다라고 하게 되면은 1600년부터 이제 1700년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죠? 나 이 가끔씩 헷갈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그려져 있는, 정확하게는 이탈리아. 꼭 이탈리아가 중심은 아닌데, 아무튼 그쪽에서 좀 유행했었던 그러한 그림을 보고 우리는 보통 바로크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대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양식의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크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크게 봐서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17세기에 만들어진 예술이라고 하는 딱 이 시기적 의미로 딱 한정짓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17세기에 뭐 그려지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유행했었던 그림이기만 하면은 웬만하면 다 바로크라고 부르는 그런 특징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르네상스 고전주의에 약간 좀 대항하는 좀 역동적이고 좀 격정적인 그러한 형태의 그림을 바로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용어의 의미를 갖다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지역에서 발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이고 두 번째는 프랑스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주로 발전한 바로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크 양식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전주의에 대항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17세기에 그려진 그림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덧붙여지는 방식이고,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전주의에 대항한다는 느낌이 좀 덜해요. 왜냐면 프랑스에서 발전한 바로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름이 대놓고 고전적 바로크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의미로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도 프랑스에서 발달한 그것도 이제 일단 바로크라고 부르기는 해요. 그래서 물론 뭐 르네상스 당시에 고전주의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꽤나 큰 차이점이 있긴 하거든요. 좀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좀 고전적이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만큼은 그대로 끌어안고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번째 의미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 프랑스에서 발전하게 된 바로크를 갖다가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다 뭐라고? 첫 번째 시기적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이제 고전주의에 대항하는 좀 역동적인 그림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이탈리아는 두 가지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우리는 이제 어떻게 프랑스 바로크는 나중에 볼 거고, 우리는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발동한 바로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그거를 볼 거예요. 간단하지?
자, 그러면 17세기의 바로크 양식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고 했으니까, 뭐 이탈리아 전역은 아니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저번에 봤었던 그 매너리즘 미술, 그게 나오게 된 이유가 그 종교 개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자, 종교 개혁은 예술을 좋게 봤을까 안 좋게 봤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거든요. 매너리즘 할 때.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이게 뭐냐면은 종교개혁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루터 같은 경우에는 예술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무슨 가타부타 말이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었을까 한번 추론을 해보게 되는 건데, 사실 추론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어차피 그네들의 생각이야. 너무나도 뻔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게 자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냐면은 종교개혁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중요시하게 되고, 그죠? 말씀을 중요시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 성경에 적혀 있는 문구 그 이외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그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이 적혀 있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어떤 무슨 조각 같은 걸 해가지고 그거를 나랍시고 하면서 숭배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이제 서양 예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우상 숭배 금지 논란이 되는 거고, 이게 초창기에는 아주 이게 좀 첨예한 어떤 대립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로마 지역,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예술을 갖다가 허용하고자 했었죠. 근데 비잔티움, 동로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자는 식으로 이제 논리가 전개가 되고 있다가 저쪽 동네 때문에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적당히 허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엄격한 우상숭배 금지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베스크 문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기하학적인 어떤 무늬, 그런 식으로 예술이 많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가보면은 되게 예뻐요. 그거 자체도. 건물 외벽에다가 아라베스크식 문양으로 이제 잔뜩 박아 놓은 다음에 타일 같은 거 쓰거든? 청록색을 쓰기도 하고, 약간 좀 금빛을 쓰기도 하면은, 그게 이제 햇빛을 살짝 받게 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을 주게 되죠. 그리고 또 이슬람 애들 사원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어떤 분위기가 있거든요. 결코 시끄럽지가 않아. 좀 조용하고 좀 차분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좀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 테러리스트 이슬람,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멉니다. 사실 원래는 그랬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원래는 그랬어, 걔네들이. 자, 그러해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우상 숭배 금지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럼 개신교는요, 똑같아요. 얘네들도 그 성경에 적혀 있는 이야기만 말하라. 그 이외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가 이제 기본적인 맥락이기 때문에, 개신교도 기본적으로는 우상 숭배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그림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예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림을 그려가지고 신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전하겠다, 이런 걸 좀 하등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림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막 설명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전도하고 종교를 이제 전파시키는 이런 방식은 옛날의 방식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자도 잘 모르고 또 막 잘 믿지도 않고, 또 각 동네마다 그 민족 신들이 다 있는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로 하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단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거를 누가 믿겠냐고요. 누가 믿냐고 그걸. 아무도 안 믿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그림 같은 걸 그려가지고 보여주고 제시하면서 종교를 갖다가 좀 전파시키고자 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많은 부분에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 걸까? 자, 일단은 그 동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활자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금속 활자. 누가 만들었지, 이거? 구덴베르크가 만들었나? 아마 그럴걸요. 예, 맞아. 구덴베르크 맞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갖다가 이게 활자를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하나 만들게 되죠.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활자 기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없었으면 종교개혁은 아마 성공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음. 자, 왜냐면은 이 성경을 바로 읽으라라고 말은 했지. 그럴듯하게, 그죠? 하지만은 성경을 읽으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그럴까요? 왜 그렇기는 책이 너무 비싸, 일단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라틴어예요, 그거. 그 라틴어 교육을 따로 받지 못했으면 그 책은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고. 또 옛날에는 책을 갖다가 활자로 찍은 게 아니라 손으로 다 수기로 다 필사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필사를 다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러니까 뭐 비싸죠. 그리고 또 대량 생산도 안 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또 책이 되게 예쁘기도 하지. 이렇게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 책 이렇게 테두리에다가 이 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그려가지고 하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나 이제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책을 읽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책을 읽게 해줄 수 있을까? 두 가지가 조건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라틴어로 쓰여져 있으면 안 돼. 두 번째, 책값이 싸야 돼요. 그지? 응.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라틴어로 안 써질 수 있을까? 간단해요. 번역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루터가 이거 번역을 합니다. 독일어로. 그런 다음에 찍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야, 이러니까 이게 대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쇄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서양의 역사에서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 활자라고 하는 걸 왜 만들게 되는 거지? 찍어서 대량 생산해서 싸게 보급하겠다가 핵심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그 지점을 갖다가 따른 게 구덴베르크의 금속 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개인적으로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 활자를 이용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만들었다? 끝인 거예요. 하지만 구덴베르크 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만들었고 책을 찍었고 보급이 되었고 그게 이제 이 사회 전반에다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영향력을 행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구덴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내 눈에는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성경책이 이제 빠르게 보급이 된 거죠. 꽤나 많이. 그러니까 필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그거 뭐냐. 그래. 필사할 필요도 없고 이제 바로바로 읽을 수도 있고 독일어도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곧바로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책을 읽으라고 하는 말이 먹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었죠, 이제. 독일어로 쓰여져 있는 이놈의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교회에서 신부님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얘기가 어때? 같아 달라. 다른 거야. 제일 근본적인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면죄부 얘기가 없어. 성경책 안에. 면죄부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와, 이런 사기를 치나 나쁜 놈의 새끼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깨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카톨릭을 좀 믿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는 그래 가지고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성공하게 된 데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뭐냐면 그 책이에요. 책 금속활자하고 그게 가능한 기술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이제 예술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뭐 자연스럽게 뭐 적혀 있으니까 우상 숭배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그린다거나 뭐 마리아를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신을 표현한다거나 그런 짓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교회에 가보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성당 같은 데 가봐. 지금도 동네에 있는 아무 성당이나 한번 가봐요. 앞에 가보면은 조각상 같은 게 하나쯤은 서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마리아가 이렇게 서 있겠지, 그지? 그 마리아 신앙이 되게 좀 역사가 깊어서 좀 마리아를 많이 새겨놓고 아니면은 이제 좀 그러면 이제 아기 예수까지 이렇게 함께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개신교 교회에 가서 그런 조각상 같은 거 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을걸요. 있으면 그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야. 그리고 그림 같은 것도 없죠. 있어봤자 그 십자가 있잖아요. 요 십자가에다가 이제 못 박혀 있는 그 정도만 있을까? 원래는 그것도 쓰면 안 되지. 자, 아무튼 그 외에는 그런 걸 갖다가 하지 않습니다.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원래는 그 개신교 교회는 교회를 너무 크게 지으면 안 돼요. 원래는 왜겠어요? 아니 애시당초에 이 시작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 시작점을 얘네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지? 면대부를 팔아먹어서 이제 이걸 시작을 했어. 그러면 면대부는 왜 팔았지? 왜 파긴요?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해서 면접을 팔아먹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자,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너무 그 무의미한 의미 돈을 갖다가 그렇게 억지로 걷어들이려고 하고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전하지 않고 무슨 뭐 장사체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짓거리는 하지 않고 각자가 책을 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어느 공간을 딱 점유하게 되면은 그 공간이 이제 그 순간 교회가 되고 성스러운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내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왜 개신교는 왜 구역 예배라고 해가지고 좀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한 생각의 어떤 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뭐 아무튼 그러하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에 예술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자, 내가 당시에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야. 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일단은 그림을 주문받아가지고 그림을 납품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야 이제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 자, 그런데 뭐 나한테 그림을 많이 주문하는 그 배우가 누구냐는 거지. 일단 제일 많은 사람은 교회였어요. 사실 옛날 중세 때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좀 주문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메디치 가문 이런 식의 이제 좀 부르주아 계층, 이런 좀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좀 주문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네로 예술가들이 모이기도 했거든요. 그게 피렌체인 거예요. 그래서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르네상스가 그렇게 발전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 교회가 있고 거기 교황이 있고 여기 메디치가 있고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예술가들은 당연히 그 양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주문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딘가에 등장을 하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파리예요, 파리. 루이 14세가 아주 그냥 작정하고 그냥 그걸 갖다가 좀 많이 좀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 중심지가 파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이냐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일거리가 많은가 없는가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자, 현재 대한민국도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오잖아. 이유가 뭔데? 여기 일거리가 많으니까. 예술이라고 해서 뭐 다를 것 같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훗날 가게 되면은 되게 유명한 화가들도 너무 저기 저 구석에 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거기서는 다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중심가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뭐 뭉크 이런 사람도 결국은 다 중심지로 가게 되고
언젠가 배우게 되겠지만 밀레 이런 사람도 다 엄청 시골이거든. 걔가 살았던 곳이. 그 사람도 다 파리로 가게 되고 뭐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뭐 그런 거야 그냥.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교회가 양쪽으로 이제 갈라져 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굳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모여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뭐 그런 식의 생각은 또 좀 가지게 되죠.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 자, 그때 이제 카톨릭이 그냥 뭐 당하고만 있을 거야? 아니면 뭔가 좀 더 어떤 뭐 반격을 좀 해야 될까? 반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만히 있으면 망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 스스로를 갖다가 조금은 좀 개혁을 하려고 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야. 가만히 있으면은 지금 신도 다 뺏기게 생겼어. 옛날에는 지금 우리 신도가 뭐 100명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사람당 다 11조를 거두니까 돈이 좀 됐는데 지금 50명 정도를 갖다가 개승한테 뺏겨버렸단 말이야. 이건 수입이 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상황 아래에서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해야 될까? 요거 생각을 되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맞춰봐봐요. 집 나간 토끼를 잡으려고 애쓰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 집에 남아있는 50명의 집토끼를 갖다가 단속하는 게 맞는 걸까? 집 나간 토끼 함부로 잡으려고 하다가 까딱하면은 집안에 있는 토끼까지 다 놓치는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의리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지키는 게 맞아. 걔네들은 먼저 지킨 그 사람들보다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집 나간 사람들을 데려고 오려고 해야 되는 거지. 다시. 그게 맞아요. 까딱하면은 아예 토대가 완전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왜 남아있었을까? 그냥 그 전통에 대한 어떤 뭐 자부심이나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어떤 뭐 권위나 그런 거. 그러니까 카톨릭이 주는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오래된 전통과 그 역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함부로 이제 외면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보수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집토끼를 갖다가 만족시켜주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가 이제 쟤네들이 이제 우리는 우상 숭배 같은 거 안 합니다. 예술 같은 거 안 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가톨릭이 거기에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우리도 그만 하지 맙시다 이래 버리면 바보인 거죠. 오히려 더 강하게 예술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갖다가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얘네들이 이제 주문을 넣게 되는 이 그림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르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일단은 그 매너리즘 미술하고 손을 잡았었어요. 그랬는데 이 매너리즘 미술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 큰 생각 없이 이제 좀 변화를 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형태의 이 매너리즘 미술을 갖다가 짜잔 요게 이제 그 저번에 우리가 언제 했었지 이거? 여기에 이제 매너리즘 미술 중에 하나인데 파르미자니노의 목이 긴 성모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가톨릭이 요런 그림을 갖다가 딱 잡아가지고 그림을 갖다가 딱 걸었던 거야. 그런데 이게 이 그림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자, 일단은 성모가 너무 좀 기괴해요. 목이 너무 길고, 그리고 또 좀 우아함은 있어. 이 그림 자체에 우아함은 있지만은 성모가 가지고 있는 좀 기본적인 맥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모라고 하니까 성모인 거지. 이게 성모라고 이름 안 붙이면 또 성모의 뭐 상징이나 그런 게 잘 들어가 있지가 않아. 이게 그런 문제도 있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아기 예수예요. 봐봐, 아기 예수. 저게 아기 예수야, 저게?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골룸으로 보여요. 골룸. 너무 기괴하잖아, 애 그림이. 무슨 뭐야 저게? 무슨 괴물도 아니고.
이때까지 아기 예술을 저런 식으로 그린 건 없었어. 항상 좀 귀엽게 약간 그리고 약간 좀 아무튼 약간 좀 귀염귀염한 느낌이 있었거든. 진짜 애기들처럼. 이거는 완전 골룸이야 이거. 이거 좀 그렇지 않나? 이런 걸 그려가지고 다시 카톨릭의 권위를 세우겠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매너리즘 미술하고 손을 잠깐 잡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 그림이 주는 좀 신비로운 느낌은 있거든요. 약간 좀 고급진 느낌도 있고, 그리고 좀 몽환적인 분위기도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이제 대중들한테 이제 어필하려고 했었어. 그까진 좋았거든. 그런데 얘네들이 너무 자유분방하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이 몸뚱아리 신체를 갖다가 너무 과하게 왜곡시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가 이걸 좀 계속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야. 분위기는 마음에 드는데 왜 자꾸 사람 모가지를 이렇게 하고 애를 갖다가 무슨 골룸으로 만드냐는 거지. 그것도 다르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이제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안 되니?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권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주제를 일단은 좀 더 사람들의 눈에 이목을 끌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 좀 더 이목을 잘 끌 수 있게, 좀 더 멋있게, 좀 더 신비롭게. 그러면서 너무 이 몸뚱아리를 너무 이상하게 왜곡시키지 않고 좀 잘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식의 생각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러는 찰나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요구치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화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무엇이냐? 이 사람은 누구죠? 루벤스라는 화가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루벤스의 요 그림 스타일이 당시에 어떤 카톨릭이 좀 원했었던 그러한 부분하고 많은 부분에서 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성서의 주제를 잘 다루고 있고 인체가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지 않고 정확하게 균형을 잘 갖추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이 가지고 있는 좀 연출을 갖다가 그냥 좀 극적으로 잘 표현을 했고, 그런 게 이제 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이거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탈리아 바로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바로크 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지? 그러니까 이 바로크 양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제가 맨 처음 얘기했었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보자고 한다면은 바로크는요 크게 봐서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되게 돼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야.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지? 이탈리아만 좀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프랑스 쪽은 이제 다음에 볼 겁니다. 자, 그림은 저 그림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벨기에에 가면 있는데. 왜냐면은 저 루벤스가 그러니까 자꾸 이탈리아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활동했을 거라고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 저 사람은 주로 이제 벨기에 그쪽 그 근처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러한 양식의 그림 중에서는 이제 저 그림이 되게 유명해서 그런 거고 그러면은 저 그림은 어디에 있느냐? 일단 저 그림은요, 여러분 그 책 알아요? 그거? 플란다스의 개? 예, 플란다스의 개에서 마지막에 주인공 이름 뭐냐? 걔. 네로인가? 네로 맞나? 왜 걔가 아무튼 마지막에 저 그림을 보고 이제 죽게 되거든요. 이게 그 그림이 지금도 교회에 가면 있는데 저기가 어디에 있냐면은 안트브로펜에 가면 있어요. 예,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고 하는 거 보이죠? 여기에 있어요. 저 그림이. 자, 이거는 무슨 양식의 교회일까? 아니 뭐 여러분은 뭐 나한테서 좀 지속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아니니까 말은 못하겠네. 고딕 양식의 그림이에요 이게. 그림이란다 건축물이고. 자, 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중심에 이제 재단이 있죠. 전형적인 그냥 고딕 양식의 교회예요. 이쪽에 스테인리스 글라스 있고 천장에
요렇게 다리 자전거 삶 여기도 이게 있고 기둥이 세 개가 있죠. 자, 여기에 있죠. 네로가 적어보려고 이 교회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도 있지. 이게 이제 이게 세폭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저렇게 접는 형태의 그림인 거예요, 저게. 굉장히 그림이 좀 크죠, 여러분. 봐봐. 밑에 있는 사람을 봐봐. 사람이 요만하거든? 근데 그림이 하고 한번 대보라고. 이 사람 사이즈하고 그림에 있는 예수님 사이즈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거의 실사 사이즈하고 거의 똑같이 그려진 그림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오케이? 알겠죠? 좋아. 그래가지고 이 그림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다? 벨기에 안트부르펜에 있는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 가면은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보려면은 됐어. 이제 좀 끄고 벨기에 가면 되지 뭐. 벨기에. 고딕 양식의 특징이 뭔지는 이 자리에서 설명 못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올려놨으니까 그냥 알아서 찾아보시고. 고딕 해서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기 가면 저 그림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 애들이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세폭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림이. 요렇게. 이게 이제 접히는 부분인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중간에 있는 것만 이제 구경을 하게 되는 거지.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바로크 하면 일단 루벤스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 또 유명한 사람은 까라바조가 되게 유명해요. 까라바조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따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르네상스와 바로크, 정확하게는 이제 이 누구냐 루벤스 그림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돼요. 차이점.